죽은 척 누워있는데 아내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강태민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귀에 들린 것은 아내의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태민이가 정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7년간 함께했던 아내 유소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교통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과연 저는 이 죽음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온몸이 쑤셔왔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유소영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태민이는 정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소영과 함께 있던 남자는 한재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재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만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민이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안심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자신들 손에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와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경리팀장 김유진을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얘기였어요. 유진은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유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태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태민은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아내 소영이 낯선 남자 재우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 심지어 회사까지 가로채려 한다는 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였는데 소영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두 사람은 또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태민이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모든 것이 자신들 뜻대로 될 거라고 말이죠. 태민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과 병원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하은이라는 간호사였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하은은 태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소영은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소영과 재우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은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 보험금 얘기를 했어요. 태민이 죽으면 10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회사까지 합치면 5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말이죠. 태민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말이에요. 태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일단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소영과 재우가 나간 후 태민은 혼자 남은 병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소영은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가면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재우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목소리는 익숙한데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혹시 회사 관련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영의 외도 상대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태미는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을 되짚어 보려고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태미는 사고 당일 밤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었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지금 강변 쪽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쫓고 있어서 너무 무서워. 한강 다리 근처에 있으니 빨리 와줘. 태미는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어요. 소영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렸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소영이 그 시간에 강변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가 쫓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혹시 처음부터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병실에서 들은 대화를 생각해보니 그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고 전날 아침이었는데 격리팀장 유진이 태민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거든요. 어젯밤에 정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꿈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은 그 꿈이 너무 생생했다며 정말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특히 운전을 조심하라고 꿈에서도 그랬다고 강조했었거든요. 유진이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태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지금의 상황을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유진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쨌든 유진은 태민의 안전을 걱정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영과 재우가 유진을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태민은 확신했거든요. 유진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회사 돈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했었죠. 회계장부 정리도 완벽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유진을 횡령 혐의로 해고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영과 재우겠죠. 유진이 방해가 되니까 제거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재우라는 이름은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들은 대화로는 소영과 가까운 사이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태민을 해치려 한다는 것도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었어요. 태민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소영이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와 만나는지는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가까이 오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수상했었던 거네요. 그리고 회사 얘기도 예전보다 자주 물어봤었어요. 특히 경영 상태나 재산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태미는 아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이제 생각해보니 소영이 유독 보험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했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는 단순히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점점 더 많은 단서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이상한 행동들, 유진의 불안한 예감,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어요. 태민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소영과 재우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재우가 어제 회사에 가봤다며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 관리까지 태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 명 더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뜻이었죠. 첫 번째 타겟은 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태민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는데 태민과 너무 가까워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안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해고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민이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절반이나 해고하겠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유진 사건으로 다른 직원들도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봐서 함부로 말 못할 거라고 말이죠.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의 횡령 혐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재우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유진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거였습니다. 회계사무소까지 매수해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1,000만 원으로 회계사무소를 매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유진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횡령 때문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소영과 재우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유진이 태민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한 거였죠. 두 사람은 꽤 오래전부터 유진이 자신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해고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소영이 재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유진이 뭔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해? 재우는 걱정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횡령범의 말을 믿겠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태민은 유진이 정말 억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횡령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테니까요. 재우가 또 다른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GS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명 더 걸고 넘어져야겠어. 적당히 실수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들을 내쫓으려는 계획들이었어요. 소영은 그 계획에 동의한다며 빨리 정리해서 자신들만의 회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민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보험금과 회사를 합쳐서 총 5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흥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재우야,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같은 건 없었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우는 별다른 이상한 소문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들 태민 사장 일로 충격받아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특히 민호 같은 경우는 태민과 워낙 가까웠으니까 뭔가 의심할 수도 있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소영도 동의하며 이번 주 안에 민호를 해고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실수를 유도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납득할 거야. 두 사람은 또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직원들을 남기고 어떤 직원들을 내보낼지, 급여는 어떻게 조정할지까지 세세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절반을 줄이면 인건비만으로도 월 3천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 재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1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야. 꽤 큰 돈이지. 소영은 그 돈으로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태민이 너무 보수적으로 경영했어. 우리가 하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태민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특히 재우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민은 계속해서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재우는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태민이 2년 전에 영입한 인재였어요. 당시 재우는 다른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태민이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 재우가 바로 소영과 불륜 관계를 맺고 태민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태민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영과 재우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이에요. 소영이 큰일 났다며 급하게 말했어요. 배달기사 하나가 태민 사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 최동수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태민을 구해줬다고 하고 다니고 있다더군요. 최동수라는 배달기사가 태민을 구해줬다고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배달기사를 유진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영이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다며 유진이 병원비까지 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최동수라는 배달기사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태민을 구해줬다고 하는 걸 보니 태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뭔가 수상하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그 배달기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재우는 그 배달기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물어봤어요. 소영은 자기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태민을 구해줬다고 차에서 꺼내줬다고 한다더군요. 차에서 꺼내줬다고요? 그럼 태민이 차 안에 갇혀 있었다는 뜻인가요? 재우가 그럼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됐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네요. 소영은 분명히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하필 그 시각에 배달기사가 지나갔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태민이 사고 나서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최동수라는 배달기사가 태민을 구해준 거네요.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태민은 정말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배달기사가 뭔가 이상한 걸 봤을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더군요. 만약 정말 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유진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이 무서웠어요. 유진까지 해치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그 배달기사에게 뭘 들었을지 걱정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태민 사고 얘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까지 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민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재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는 어떤 사람이야? 나이는 얼마나 되고?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배달기사 같아. 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두 사람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단순한 배달기사가 아니라 전직 형사였다는 것이죠. 동수는 이미 사고 현장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있었고 소영과 재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수사 경험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과 재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재우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소영도 동의하며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어떻게 그 배달기사를 알게 된 거야?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재우가 대답했어요. 아마 병원에서 만났을 거야. 그 배달기사가 사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진이 관심을 가졌을 거고. 두 사람은 유진이 태민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많다는 걸 우려하고 있었어요. 해고당했으면 깔끔하게 포기해야 하는데 아직도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소영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유진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어. 재우도 걱정되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초조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민은 최동수라는 분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진도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해고당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소영과 재우의 대화를 들어보니 두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최동수라는 배달기사가 태민을 구해줬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더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의논했어요. 유진이 그 배달기사를 돌보고 있다고 했으니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며 조용한 곳으로 유인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인하냐는 질문에 소영은 유진에게 태민 소식이 있다고 하면 될 거라고 답했어요. 유진이 태민을 얼마나 걱정하는데 당연히 올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언제 만날지도 정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달기사도 함께 오게 해야 한다며 유진이 데려오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그 사람이 태민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데려올 거라는 계산이었죠. 두 사람의 계획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어요. 유진과 최동수 모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태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을 보호해야 했어요. 소영이 구체적인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창고는 어때? 거기는 사람이 없고 조용하잖아. 재우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어요. 저녁 8시 정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두워질 시간이라 더 안전할 거라고 말이죠. 태민은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두 사람이 유진과 최동수를 해치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태민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동수가 단순한 배달기사가 아니라 전직 형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소영과 재우의 수상한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과 재우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소영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 뭔가 알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 증거도 없을 거고 설사 뭔가 의심한다고 해도 확실한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 흔적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재우가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다른 방법도 없잖아. 재우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지.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실수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유진에게 연락해서 태민 소식이 있다고 해. 그러면 분명히 올 거야.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기사도 함께 데려오라고 해. 태민을 구해준 사람이니까 함께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될 거야. 재우가 덧붙였어요. 태민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해치려고 한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완벽한 계획이라며 서로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태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유진과 최동수를 보호하려면 행동해야 했어요. 소영이 재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 후로는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재우도 그렇다며 지금까지 참아온 보람이 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태민 없이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소영이 조금 걱정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오히려 태민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야. 태민은 너무 보수적이었어. 두 사람은 태민이 없어진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마치 태민이 이미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차갑고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정하은이 들어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는데 소영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떤 배달기사분이 환자분을 찾아왔어요. 최동수라는 분인데 환자분을 구해줬다고 하더라는 설명이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해줬다고 해서 환자분 안부가 궁금해서 오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최동수가 태민을 걱정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하은은 그분이 아래층 로비에 계시다며 올라오시게 해드릴지 물어봤어요.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거절했습니다. 환자가 아직 의식이 없어서 만나봐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죠. 역시 최동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봐요. 하은이 나간 후 소영과 재우는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찾아왔다며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고 했습니다. 빨리 계획을 실행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태민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유진과 최동수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죽은 척할 수 없었어요.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하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혹시 깨어 계신지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태미는 놀랐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은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말해도 돼요. 태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하은은 정말 깨어 계셨다며 며칠 전부터 의식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그럼 부인분 대화도 들으셨겠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태미는 모든 걸 다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은은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지 물어보며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실 자신도 부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환자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배달기사분이 찾아왔을 때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태미는 그분이 자신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해 주었어요. 일단 옷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은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때가 가장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태미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은은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쯤 하은이 다시 왔습니다. 준비됐다며 옷을 가져왔어요. 태미는 하은이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나갈 건지 물어보니 직원 통로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시간에는 보안이 느슨하다며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은의 도움으로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최동수를 찾아야 했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유진을 먼저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유진을 찾으면 최동수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해고당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박민호에게 연락해보는 거였습니다. 민호라면 유진 소식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미는 공중전화를 찾아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잠들어 있었을 텐데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이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태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유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유진이 해고당한 후에 한 번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요. 정말 억울하다며 울면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시내 한 카페에서 어떤 배달기사 같은 분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배달기사가 다쳐서 유진이 돌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카페가 어디인지 물어보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태미는 바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조급했어요. 소영과 재우가 오늘 저녁에 유진과 최동수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안을 둘러봤는데 유진이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런 분은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아직 안 오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쯤에 오신다고 하더군요. 태미는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남자분과 함께였는데 아마 최동수인 것 같았어요. 유진은 태민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사장님이라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태민은 유진과 최동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영과 재우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유진은 정말 충격받는 표정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믿을 수 없어요. 최동수는 태민이 정말 그 사고 현장에서 구해준 분이라며 반가워했어요. 그분은 사고 현장에서 뭘 봤는지 자세히 얘기해줬습니다. 그날 밤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 소리를 들었어요. 현장에 가보니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있었고 사장님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급히 차에서 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어떤 남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급히 사라졌어요. 그 남녀가 누구였는지는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뭔가 수상했다고 했어요. 태민은 그 남녀가 소영과 재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동수의 증언으로 두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런데 최동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유진 씨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태민은 정말 놀랐습니다. 최동수가 전직 형사였다니.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전문적인 수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미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최동수가 전직 형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미 소영 씨와 재우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그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수는 이미 전직 동료들과 연락을 취해서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창고에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입니다. 태민과 유진, 민호는 최동수의 지휘하에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외곽 창고에 미리 도착해서 숨어 대기했어요. 녹음 장비도 준비해두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서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소영과 재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유진과 최동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두 분은 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소영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올 거라고 했는데 왜 안 와? 재우도 이상하다며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재우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없애버린다는 말에 태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유진과 최동수를 해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소영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재우가 그날 밤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태민을 불러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배달기사가 나타나서 계획이 틀어졌어. 원래는 차 안에서 그대로 죽게 놔둘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최동수가 태민을 구해줘서 살아남게 됐다는 거였죠. 정말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던 겁니다. 소영은 그때 정말 당황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태민이 의식을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재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소영이와 불륜관계인지는 2년이 지났고 점점 태민의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태민의 재산을 노리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소영은 처음엔 단순히 이혼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그래서 태민이 사고로 죽으면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유진을 해고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어요. 유진이 우리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제거하기로 했지. 회계장부 조작하는 것부터 회계사무소 매수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었지. 시간이 더 지나도 유진과 최동수가 나타나지 않자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때 최동수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영과 재우는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최동수는 모든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까지 했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그 순간 태민과 유진,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동수의 전직 동료 형사들이 주변에서 나타나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소영과 재우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에 두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과 최동수의 증언, 그리고 조작된 회계장부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최동수의 수사 경험과 동료들 덕분에 재우의 다른 범죄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재우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러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판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영은 살인 미수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우는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살인 미수 외에도 이전 범죄들이 고려되어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민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회사로 돌아와 이사로 승진하고 최동수는 회사 보안팀장으로 영입되어 과거를 딛고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민호는 태민과 함께 더욱 투명한 회사 경영을 위해 노력했어요. 하은과 태민은 진실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왔던 경험이 더욱 깊은 신뢰를 만들어낸 거죠. 이제 태민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 태민과 하은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최동수와 유진, 민호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태민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배신과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 더 큰 행복과 진정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태민과 하은, 그리고 모든 동료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더욱 깊은 유대감을 가진 가족이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